2026년 3월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전쟁을 즉시 종결시켜 버리겠습니다. 2주도 안 걸릴 것입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하기보다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탄약고는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전 세계 군수 산업은 그 소모량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랬기에 미국의 침착함은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기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는데요. 화려한 무기 회사도 아니고 세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방산 거대 기업도 아니었죠. 바로 동전을 만들던 풍산이라는 이름의 한국 기업. 아니, 동전이나 만들던 기술이 전쟁의 균형을 바꿨단 말입니까? 예,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은 늘 미사일과 전투기로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진짜 전쟁은 금속을 찍어내는 용광로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뿐이었죠. 과연 미국을 자신만만하게 만든 그 한국 비밀 기업의 숨겨진 위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워싱턴 DC 인근의 비공개 안보 자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저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말은 보통 환호를 받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시장이 들썩이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안도로 들리지 않았고 자신감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하나의 의문부호로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숫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하루에 수천 발의 155mm 포탄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 미국의 월간 생산량은 겨우 14,000발 수준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양은 그 6배가 넘었습니다. 유럽은 1년 안에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는 매달 25만 발을 찍어내고 있었고 북한과 이란의 탄약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저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방 안에는 대통령 안보 메시지 담당 보좌관 데니얼 크로프트, 미군 조달실의 현직 대령 로버트 헤인즈, 그리고 몇 명의 실무 분석관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크로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출구를 계산하고 있다고, 이건 정치적 신호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갑게 물었습니다. 출구는 정치가 계산하지요. 그런데 포탄은 누가 계산합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고 자료를 넘기던 실무자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크로프트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그 옆에 있던 헤인즈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혼자였다면 저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대놓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공유된 불안이었고 그걸 저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안도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계산을 끝냈고 그 계산의 내용을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헤인즈 대령을 복도에서 따로 붙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밤이 내려앉아 있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말을 아끼더니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뒤를 받쳐주는 손이 있습니다. 저는 즉각 물었습니다. 미국 내 증산인지 유럽 공동 조달인지 아니면 비축량 전환인지를요. 헤인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버텨온 쪽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더 오래 버텨온 쪽,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저는 그날 밤 그 질문을 안고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에는 한국계 미국인 군수 분석관 에밀리 한이 혼자 남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선전이나 과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잘라내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뭘 믿고 이렇게 침착한 거지? 그녀는 화면 대신 프린트된 생산 능력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반응이 이해된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녀의 표정은 그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다들 미사일 발사 장면만 보지만 진짜 전쟁은 탄피와 포탄과 금속으로 버티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제가 다음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뿡산.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워싱턴 방산 커뮤니티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그 어떤 굵직한 이름도 아니었고 언론에서 화제가 된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집어들며 시큰둥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동전을 만드는 기술로 포탄을 버티게 만든 회사예요.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전과 포탄이 같은 라인에서 묶인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가 무엇인지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밀리는 더 설명하지 않고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겐 넘쳐서 골칫거린 금속이 누군가에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재고가 되죠. 저는 파일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 에밀리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손에는 풍산이라는 낯선 두 글자가 인쇄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군수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화려하게 등장했고 어떤 나라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게 빠른 나라였습니다. 효율적인 제조 국가였고 반도체와 자동차로 이름을 알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뒤를 바치는 핵심 축은 결국 미국과 유럽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에밀리의 말이 그 생각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그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풍선.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에 에밀리 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름을 댄 것인지, 동전을 만든다는 말이 왜 포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헤인즈가 말한 오래 버텨온 쪽이라는 표현이 왜 머릿속에서 반복되는지, 전쟁의 방향은 지도에서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의 무게중심은 공장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제가 32년 동안 일하면서 굳혀온 단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념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그 회사, 풍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보다 그 낯선 두 글자가 그날 밤 제 머릿속을 훨씬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사무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진 채 풍산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파일 첫 페이지에는 동전 소재, 소전, 구리 합금, 포탄 탄피, 방산 부문이라는 단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전이라는 단어와 포탄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서 안에 나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누빈 사람으로서 탄약과 포탄을 다루는 회사에 왜 동전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인지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에밀리가 과장한 것은 아닐까? 혹은 이 파일 자체가 잘못 편집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품으면서도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런데 읽어나갈수록 어떤 감각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이 회사는 전쟁이 나서 갑자기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리를 다루는 기술 하나를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쌓아온 회사였습니다.
그 기간이 단순한 연도 숫자가 아니라 시대를 가로지르는 축적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에밀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묻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그리고 왜 하필 이 회사야? 에밀리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브레머 씨는 지금까지 전쟁이 터진 뒤에 움직이는 회사들만 보셨다고요. 전쟁이 오기 훨씬 전부터 준비한 회사는 잘 안 보셨을 것이라고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을 찾고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건 제 일이었고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풍산을 전쟁으로 돈 버는 회사로 보는 건 오해라고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외면하던 시간 속에서도 기초금속 산업을 놓지 않은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서운 점은 위기가 왔을 때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부터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풍산이라는 기업을 보는 시선이 처음과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군수 업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산업을 대하는 방식의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에밀리가 파일 속에서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류찬우! 그 이름이 낯설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류찬우에 관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후손, 먹고 살 길이 없어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남자. 그는 맨손으로 무역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 끝에 작지 않은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보통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산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편하고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구리 산업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그것은 수익성과 확장성이 모두 떨어지는 판단이었습니다. 구리를 녹여서 금속을 가공한다는 게 당시 한국 경제 환경에서 얼마나 외롭고 지루한 일이었을지,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단순히 자료만으로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에밀리에게 다시 물었고 그녀는 짧은 문장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늘 없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누군가는 해야 했죠. 그 말이 천천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가 비어있는 자리를 산업으로 메운다는 개념. 그것은 경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류찬우가 구리를 선택한 건 그 산업이 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그 산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백이 언젠가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온다거나 방산 수요가 생긴다거나 하는 예측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기초 소재를 다루는 산업은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각오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그건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실무자와 화상 연결을 요청했고 며칠 뒤 풍산 관련 업계 중견 기술 임원과 화면을 통해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공간은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사무실이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전쟁 수요를 예상하고 준비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예상한 적은 없었다고요. 다만 필요해질 때 끊기지 않을 준비는 늘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말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노린 기업은 상황을 따라갑니다. 준비한 기업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철학적 수사처럼 들렸다면 저는 그냥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말이 아니라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낮고 안정된 음조였습니다. 따라가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많은 기업이 뛰어듭니다. 주문을 따내기 위해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은 수요가 사라지면 다시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그 산업 안에서 생존해온 게 아니라 수요가 생겨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사는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전쟁 이전에도 구리를 다루고 있었고 전쟁이 없던 시간에도 금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나고 저는 혼자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풍산을 하나의 특이한 기업 사례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업자의 귀국 결단, 기초 산업에 대한 집착, 적자와 멸시를 견딘 시간, 구리와 합금이라는 지루한 기술의 반복, 그리고 그것을 국가 생존과 연결한 한국적 습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빠른 나라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빠르기 전에 먼저 즐긴 나라였다. 그 즐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에 남들이 외면한 산업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랜 버팀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자리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넘기다가 탄피 제조 공정과 동전 소재 공정이 겹쳐 그려진 도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그림은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군. 이건 우연한 반전이 아니야. 오래 버틴 자가 맞이한 차례였어. 그 순간 이 기회를 한국이 잡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기회를 잡을 손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풍산 파일은 열려 있었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은 에밀리의 마지막 말을 계속 돌려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골칫거리인 금속이, 누군가에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재고가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전과 포탄, 이 두 단어가 같은 산업 안에 들어간다는 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전은 일상의 소비재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매일 옮겨 다니는 작고 얇은 금속 조각입니다. 포탄은 전쟁 무기입니다. 두꺼운 금속 외피 안에 폭발물이 채워진 무거운 탄환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처음 들었을 땐 어딘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유처럼 들렸습니다. 전쟁의 무기와 일상의 잔돈을 같은 용광로에서 꺼내온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엔 저는 너무 오래 이 세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벽 내내 파일을 넘기면서 저는 그것이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왜 중요한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결정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책상 위에 꺼내 올려놓은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금속 디스크 하나였습니다. 동그랗고 균일한, 표면에 아무 무늬도 새겨지지 않은 순수한 금속 원판이었습니다. 동전 소재, 즉 소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니 묵직한 느낌이 왔습니다. 구리 합금 특유의 차가운 촉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금속 조각처럼 보였지만 손에 쥐어보면 단단하고 정밀하게 가공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균일한 두께, 정확한 형태. 이건 그냥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포탄 탄피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방식으로요. 동전도 포탄 탄피도 핵심은 구리 합금 가공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구리를 녹이고 목표하는 물성에 맞게 합금을 만들고 그것을 아변 공정으로 얇고 균일하게 펴고 프레스로 원하는 형태로 찍어내고 열 처리를 통해 강도를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정밀 가공으로 치수를 맞추는 것. 이 과정이 동전에서는 소전이 되고 포탄에서는 탄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재 성분이 조금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 핵심 공정의 구조는 동일하다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리 합금, 아변 프레스, 대량 생산.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그렇게 대량으로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라면 이미 합금을 다루는 기술이 완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프레스로 수천만 개의 소전을 균일하게 찍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포탄 탄피를 찍어내는 것도 같은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이 회사는 전쟁 때문에 포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소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금속 조각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연결된다는 것과 그 규모가 실제로 전쟁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풍산이 동전 시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풍산은 전 세계 동전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0개국 이상의 소전을 공급하고 있었고 유로화의 원재료가 되는 노르딕 골드 합금도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매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동전이 한국의 이 회사, 용광로를 거친 금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갑을 열어 동전을 꺼낼 때 그 동전의 절반 이상이 풍산의 손을 거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 세계 동전 절반이 이 회사 손을 거친다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세계 동전 소재 시장의 절반을 쥔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워싱턴의 안보 분석가인 저도 몰랐다는 것. 그것은 이 산업이 얼마나 조용하고 뉴스에 오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이 회사는 세상의 절반의 금속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에밀리가 말한 구조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동전을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라면 합금부터 아변, 프레스, 정밀 가공까지 이 모든 기술이 이미 완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포탄 탄피 생산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두 산업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지만 기술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전 세계 탄약 재고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봤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아니라 그 공백을 누가 채울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읽었습니다. 수치는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포탄 소모는 서방의 생산 속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비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생산 증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전 폐쇄한 생산 라인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폐쇄된 공장을 다시 일으키는 건 신문 기사 한 줄보다 훨씬 복잡하고 느린 일이었습니다. 설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고 그 기술자를 다시 기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숫자로 다시 확인하면서 오래전 군수 장교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요? 처음에는 계획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는 전략으로 싸우고, 마지막에는 포탄으로 싸운다고요. 대부분의 전쟁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화려한 첨단 무기보다 총알, 포탄, 탄피, 화약, 금속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전쟁을 지배한다고요. 그때는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겪는 위기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탄약 생산 능력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필요한 것은 반짝이는 신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금속 가공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미사일을 이야기하지만 전쟁을 버티게 만드는 건 결국 금속이군. 에밀리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허세처럼 들렸던 대통령의 자신감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읽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뒤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한국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지하게 풍산의 전체 생산 공정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회사가 단순히 포탄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금속 산업 그 자체를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회사라는 사실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찍던 기술이 이제 세계의 탄약 공백을 채우는 기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면서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 뒤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용광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한국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와 풍산의 생산 공정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에밀리에게서 들은 설명을 실제 기술 자료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로 들었을 때와 수치와 도면으로 확인했을 때의 감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32년 동안 자료를 직접 봐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포탄 탄피 생산 과정이 단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구리 합금 제조, 압연, 컵 드로잉, 다단 프레스 성형, 열 처리, 정밀 가공. 저는 그 순서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이 제가 어제 에밀리에게 들었던 동전 소전 생산 과정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소재의 두께와 크기가 다를 뿐 기술의 뼈대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같은 기술이잖아. 에밀리의 말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완전히 확실해졌습니다. 동전과 포탄이 같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전 소재 시장에서 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회사는 포탄, 탄피 생산에서도 동급의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요구하기 전부터 이미 그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기다가 또 하나의 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이 산업을 대해왔는지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냉전이 끝난 뒤 탄약 생산 시설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군비 감추기 시대의 흐름이었고 더 이상 대규모 전면전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고 관련 설비들은 폐기되거나 오랜 시간 방치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럽의 주요 군수 생산국들이 하나둘씩 이 산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 방위 예산이 축소됐고 탄약 생산 시설도 정리됐습니다. 효율과 절감의 논리 앞에서 평시에 굴릴 필요가 없는 공장은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거대한 탄약 공장을 돌리는 것은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전 상태였고 국경 너머에는 항상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로 존재했습니다. 그 현실이 한국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장을 줄일 때 한국은 줄일 수 없었습니다. 탄약 공장, 포탄 생산 라인, 탄피 제조 기술. 이것들은 한국에게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나라에서 탄약 생산 능력은 다음 달 적자를 각오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단순한 산업 구조 차이 이상의 무언가를 봤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장을 줄였다면 한국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세상이 다시 전쟁의 언어로 돌아오면서 그 판단의 차이가 군수 균형 위에
결정적인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풍산 기술 담당자와 다시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이 산업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했냐고요? 다른 나라들이 다 떠나가는 동안 어떻게 남아 있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그 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산업을 줄이거나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조금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군수산업을 선택적으로 정리하는 여유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돈이 안 되어도 유지했고, 세상이 관심 없어도 놓지 않았고, 평화로운 시대에도 공장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상 화면 속 그 사람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단 한 문장이 저에게는 어떤 긴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풍산의 생산체계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풍산은 단순히 탄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구리 재련부터 합금 제조, 아변, 프레스 성형, 단피 가공까지 이 모든 공정을 하나의 회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기업은 이 공정 중 일부만 담당합니다. 어떤 회사는 원자재 공급만 하고 어떤 회사는 중간 가공만 맡습니다. 공정을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현대 산업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풍산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자신의 손안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즉각 이해했습니다. 공급망이 끊겨도 생산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자재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중간 가공업체가 지연되어도 풍산은 자체적으로 전 공정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공급망 하나가 끊기는 것만으로도 전체 생산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물류가 막히고 국경이 닫히고 협력업체가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풍산은 내부적으로 공정을 완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생존력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였군. 전 세계가 탄약 부족에 허덕일 때 풍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 혁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산업을 떠나지 않았고 전체 공정을 자신의 손안에 두었고 수요가 없어도 설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가 탄약을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워싱턴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을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제조 국가로만 봤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빠르게 파고드는 나라. 그 이미지가 제 안에 오랫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금속과 제조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세상이 그 산업에 관심을 잃을 때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이 떠날 때도 한국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오랜 버팀이 지금 세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산업 능력을 손안에 넣어두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유럽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업을 줄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을 지켰습니다. 그 판단의 차이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계의 군수 균형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는 이미 준비된 산업 동맹이 존재했고
그 동맹의 한 축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만들던 나라가 이제 전쟁의 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풍산 자료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군.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저는 그 즈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풍산 관련 자료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의식해서 만든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에밀리에게 처음 그 이름을 들은 날 이후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잠이 깨도 머릿속 어딘가에 그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수 분석가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기업 이야기를 봐왔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주가가 오르고 계약이 체결되면 뉴스가 나오고 다음 전쟁 사이클이 오면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흐름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진짜이고 어떤 이야기가 포장인지를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포장된 이야기는 되게 시끄럽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주가 그래프가 가팔라지고 전문가들이 앞다퉈 전망을 냅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움이 거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되게 조용합니다. 풍산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이 회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이름들은 이미 누군가 선점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일을 해온 회사. 뉴스 없이, 화제 없이, 그러나 묵묵하게 현실을 움직여온 곳. 그런 곳이 오히려 뒤에서 세상을 바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32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국의 회사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아무리 오랜 준비도 그것이 실제 숫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탄도, 기대도, 국가적 자부심도 숫자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숫자만이 지금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풍산의 가장 최근 재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매출이 4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은 3,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박히는 숫자는 하나였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40%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테마가 아니군. 방산 관련 기업의 주가나 매출이 전쟁 뉴스에 반응해 올라가는 일은 흔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방산 관련 종목을 삽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관련 기업 이름이 언론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언제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감이 만드는 숫자가 있고 현실이 만드는 숫자가 있습니다. 두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기대감의 숫자는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현실의 숫자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풍산의 숫자는 현실이었습니다. 영업이익 40% 증가는 계약서 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납품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업 구조를 다음으로 살펴봤습니다. 풍산의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동 사업이었습니다. 구리 합금 소재, 전자부품 소재, 산업용 금속 제품을 만드는 분야로 매출 2조 원 이상을 차지하는 안정적인 기반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쟁이 있든 없든 굴러가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구리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선이 들어가고 전기차에 배터리 소재가 들어가는 한 이 사업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전기화되고 디지털화될수록 구리 수요는 늘어납니다. 즉, 풍산은 방산 사업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회사였습니다.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방산 기업들은 전쟁 상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사라지고 그 충격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풍산은 달랐습니다.
설령 방산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 해도 기반 사업이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만든 것은 두 번째 축이었습니다. 방산 사업이었습니다. 방산 부문 매출이 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익성이었습니다.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고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이익의 질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산 계약은 단가가 높고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수익성이 전체 회사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업이군. 방산 사업은 그냥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실적을 이끄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신동 사업이 두꺼운 안전망이라면 방산 사업은 그 위에 올라타는 가속기였습니다. 두 사업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약시장 가격 데이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155mm 포탄 한 발의 가격은 약 $2,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장기화되고 탄약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서 그 가격은 $8,000에서 $9,000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즉각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증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수 공장들이 최대로 가동되어도 전선에서 쏟아붓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가격을 4배로 밀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포탄을 사겠다는 쪽은 많은데 만들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구조에서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은 엄청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생산 능력은 곧 권력입니다. 살 사람은 줄을 서고 파는 쪽은 조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풍사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있는 소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계약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풍사는 이미 대형 장기 계약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대구경 포탄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규모는 3,500억 원을 넘겼고 계약 기간은 이후 수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K9 자주포와 직접 연결된 공급망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팔리면 그 자주포에 맞는 포탄도 함께 팔렸고 그 포탄을 공급하는 곳이 풍산이었습니다. 자주포 하나가 팔릴 때마다 그 자주포가 사용되는 동안 내내 포탄 수요가 따라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회성 주문이 아니군. 단발성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하나가 팔릴 때마다 소모품 공급 계약이 줄줄이 따라오는 구조였습니다. 자주포가 현장에서 쓰이는 한 포탄 수요는 계속됩니다. 그것이 단기적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공급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풍산의 전체 사업 구조를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구리산업과 방산산업이라는 두 개의 축이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동시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구리산업 쪽에서는 전기차,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구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전기화될수록 구리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전쟁과 무관한 흐름입니다. 방산산업 쪽에서는 전선이 지속될수록 또 전쟁이 끝나도 재비축이 시작되는 한 탄약 수요가 유지됩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각국은 군수를 채웁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승 흐름이 동시에 하나의 회사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와도 구리 수요는 늘고 전쟁의 시대가 지속돼도 탄약 수요는 늘고 이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속 산업의 두 축을 동시에 붙들고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강한 구조군.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 회사는 그 안에 있다. 평화가 와도 구리 수요는 늘어납니다. 전쟁이 와도 탄약 수요는 늘어납니다. 세상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풍산은 어느 쪽에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행운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기반이 만들어낸 구조인지는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봤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 편견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믿고 싶지 않아도 숫자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날 오후 자료를 덮으며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신 있었을까?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분명한 형태로 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그 동맹의 한 축에 한국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뉴스에도 잘 오르지 않지만 전쟁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 풍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가 결국 기회를 가져간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실제 숫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스스로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군수 산업을 오래 바라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민감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수 주문은 줄어들고 포탄 수요는 떨어지고 방산 기업은 다시 평범한 산업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했던 수익이 꺼지고 뉴스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그 사이클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호황은 언제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봐온 역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아니라 시나리오 분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감탄과 흥분은 분석가에게 적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풍산에 대해 처음보다 훨씬 달라진 시각을 가지게 됐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시각이 냉정한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됐습니다. 이야기에 설득되는 것과 사실에 설득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에 설득돼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2개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나리오 A 전쟁이 계속된다. 시나리오 B 전쟁이 끝난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를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A는 분석하기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경우 세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탄약 소모 속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만으로도 하루 수천 발의 포탄이 소비되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 지역의 분쟁이 겹치면 그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미 서방의 생산 속도는 전선의 소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이 경우 풍산 같은 회사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지금보다 더욱 커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공급 능력을 가진 기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나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시나리오 B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우 방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전선이 조용해지면 포탄이 필요 없어지고 포탄이 필요 없으면 공장을 굳이 돌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판단이 군수의 본질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기고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유럽, 나토 국가들은 엄청난 양의 탄약을 전선에 쏟아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자국 훈련에 쓰고 동맹국에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비축량은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냉전 이후 군비를 줄여온 상태에서 전쟁 지원까지 겹쳤으니 그 비축량이 얼마나 줄어들었을지는 어렵지 않게 계산됩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비어버린 무기고가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탄약 비축량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입니다. 비축량이 바닥나면 새로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 하나가 끝나더라도 세계가 완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다음 위기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각국은 서둘러 탄약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재비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비축은 결코 짧은 과정이 아닙니다. 탄약 생산은 몇 달짜리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비축량을 만들려면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산 설비를 늘리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품질 검증을 거치고 실제 납품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시간을 먹습니다. 빠르다고 알려진 나라도 이 과정은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탄약은 생명과 직결된 물건이기 때문에 품질 검증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은 탄약은 전장에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탄약 생산은 빠르게 줄이는 것보다 다시 늘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탄약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재비축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쟁 중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의 주문이 수년에 걸쳐 계속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시나리오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경우 탄약 수요 폭발, 전쟁이 끝나는 경우 재비축 수요 폭발. 두 방향이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양의 탄약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결론을 적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이 이 모든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각국 국방 예산 데이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세계 전반에 걸쳐 국방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냉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안보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각국은 군비를 올립니다. 그 흐름은 한 해의 뉴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됩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무기 구매와 탄약 구매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각국이 비어있는 무기고를 채우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탄약입니다.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데는 오랜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탄약은 지금 당장 주문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풍산의 최근 설비 투자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도 이 흐름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생산 설비 확대, 투자 증가, 장기 계약 확보.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의 수요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을 내다보고 생산 체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설비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현재의 호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내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숫자로 뒷받침되고 있었고 저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뉴스는 오늘의 전선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 뒤에서 세계 군수 공급망은 조용하고 거대하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장이 돌아가고 어느 나라의 공장이 멈춰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수년의 군사 균형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 재편은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의 연설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비어버린 무기고를 채우는 일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긴 과정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금속을 다루어 온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 중 하나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은 이제야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창가에 서서 처음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기자회견장 모니터, 대통령의 단호한 눈빛, 그리고 그 말. 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숫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부족했고 유럽도 부족했고 나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는 계산이 빠진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말을 처음과 다르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추적해온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에밀리가 던진 이름, 풍산 파일, 류찬우의 기록, 화상 화면 속 기술 임원의 낮은 목소리, 동전과 포탄이 같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사실, 전 세계 군수 공급망이 비어가는 동안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현실, 그리고 숫자로 확인된 풍산의 실적. 이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그림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중요하다, 풍산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는 자칫하면 자국 산업을 미화하는 식의 서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에 오랜 세월 동안 냉소적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산업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업은 자사가 남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분석가로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도면이었습니다. 공정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세계 군수 공급망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전략 무기, 항공 전력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은 단순히 최강의 무기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기들이 작동하기 위한 생산 능력, 공급망, 그리고 산업 기반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유럽은 전차, 포병 체계, 군용 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냉전 이후 군수 생산 설비를 크게 줄였고 지금 그 공백을 빠르게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언은 빠르지만 실행은 느립니다. 유럽의 군수 산업은 수십 년간의 공동화를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강점은 대량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포탄, 탄피, 탄약, 그리고 그 소재가 되는 금속. 이 소모성 군수 물자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끊지 않고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혼자였다면 정말 그 자신감이 나올 수 있었을까? 헤인즈 대령이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혼자였다면 저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미국의 자신감은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산업이 함께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 중에서 소모성 군수 물자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퍼즐 하나가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퍼즐이었군.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군사력, 유럽이 제공하는 중장거리 전력, 그리고 한국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탄약 공급망, 이 세 개가 맞물릴 때 비로소 현대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 화려한 조각이 가장 중요한 조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조각이 전체를 바치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풍산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회사를 단순한 금속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언론 노출도 적고 워싱턴 방산 커뮤니티에서 자주 들리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풍산은 세계 동전 소재 시장 절반을 쥔 회사였습니다. 구리 합금 가공 기술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회사였습니다. 탄피 생산 기술을 동전 기술과 같은 뿌리에서 끌어낸 회사였습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자신의 손안에 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수요가 있든 없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산업을 떠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회사를 잘 모른다. 뉴스는 항상 전투기, 미사일, 첨단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것들, 화면에 잘 나오는 것들, 숫자가 크고 스펙이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뉴스를 채웁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을 버티게 만드는 것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총알 한 발, 포탄 하나, 탄피 하나,
그것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가 전쟁의 지속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루하고 조용한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봤을 때의 이미지는 빠른 나라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고 빠르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나라. 그 이미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빠름의 뒤에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빠름 이전에 먼저 즐김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기초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이 관심을 잃어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기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질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헤인즈 대령이 말했던 표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버텨온 쪽.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오래 버텨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가 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남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들이 줄일 때 줄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버텨온 끝에 세상이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군.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미사일을 본다. 하지만 전쟁을 버티게 만드는 건 공장이다. 저는 그날 밤 풍산의 시작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몇 주에 걸쳐 추적해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탄약 재고 데이터, 공정보고서, 재무 실적, 세계 군수, 공급망 지도,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자료들을 덮고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숫자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의 시작으로요. 직원 50명, 자본금 전 200만 원, 구리를 녹여 금속을 가공하는 작은 공장.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오래 붙들고 있게 만든 것은 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이었습니다. 류찬우는 일본에서 전 재산을 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편하고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길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구리 산업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처음 봤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이 쉽게 납득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일한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두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하는 선택은 여전히 낯섭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늘 없던 나라였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누군가는 해야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없던 나라.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요. 전쟁을 겪은 나라, 산업이 무너진 나라, 기초 소재 하나도 스스로 만들 수 없던 나라,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했던 나라.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쌓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리를 녹여야 했고, 누군가는 금속을 가공해야 했고, 누군가는 그 지루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류찬우는 그 누군가가 자신이어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심의 무게를 처음에는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결심이 각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수익이 나지 않을 때, 더 쉬운 길이 보일 때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각오입니다. 류찬우의 공장은 그 각오를 수십 년 동안 실천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반도체를 선택했고 어떤 회사는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구리 금속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반도체는 화려했습니다. 자동차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리 금속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거의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구리가 있습니다. 금속이 가공되는 곳에는 합금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자동차 공장도, 전기차도, 데이터 센터도 결국 구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초 소재는 화려한 완성품이 탄생하기 위한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설 수 없습니다. 풍산은 그 뿌리의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저는 류찬우의 기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업에서 주변의 시선도 냉랭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돌아와서 굴이나 녹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리를 녹이고 합금을 만들고 아변하고 프레스로 찍어내는 일, 그 공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동전 소재를 만들었고 금속 제품을 만들었고 기술을 쌓았습니다. 세상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기술이 세월이 흐른 뒤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동전을 찍던 기술이 포탄 탄피를 만드는 기술이 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구리 합금 기술이 전쟁의 균형을 지탱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후손이 시작한 작은 공장이 수십 년 뒤에 세계 군수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이 세계를 숫자로 봤습니다. 재고는 얼마인지, 생산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공급망의 어느 지점이 취약한지, 그 숫자들이 전쟁의 결말을 쓴다는 사실을 믿어왔고 지금도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는 그 숫자 뒤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 없던 나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포기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 남들이 떠날 때 남아 있었고, 남들이 줄일 때 줄이지 않았고, 남들이 잊어버릴 때 잊지 않은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 산업의 그 오랜 특징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멈출 수 없었고,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에 남들이 외면한 산업도 끝끝내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만들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생존 속에서 만들어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들 속에서 세상은 내일도 뉴스를 볼 것이었고 전선의 소식을 들을 것이었고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공장, 조용히 용광로를 돌리고 구리를 녹이고 금속을 찍어내고 있는 그 공장을요.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나라에게만 온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빠른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빠르기 전에 먼저 버티는 나라였다는 것을요. 가난했던 시절에도 위기가 반복되던 시간에도 세상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이 나라는 기초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풍산이라는 회사 역시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전을 만들던 기술이 포탄을 만들고 그 포탄이 지금 세계의 균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나라에게만 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름도 낯선 작은 공장 하나가 세계의 흐름을 조용히 받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만지는 동전 한 잎에도 수십 년을 버텨온 한국의 기술과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포기한 산업을 끝까지 붙들고 준비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